안녕하세요. 타임러드 알맥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사회생활을 핑계로 계속 미뤄왔던 저만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거라 방송 구성에 많은 미흡함과 실수가 있겠지만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 땅에서 태어나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요즘 애들은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너무 없다는 말입니다. 뒤돌아보면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방과 뒤이어 곧바로 터진 남북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이만큼 끌어올린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은 강했으나 그 이전 역사에 대해선 현재 대한민국만큼 별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현 세대가 이렇게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이유는 조선말 왕조의 마지막을 말아먹은 척신 정치와 혼란으로 귀중한 시간 다 보내느라 자강은커녕 일본에게 먹히기까지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TV에서 사극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극 속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건 대부분 왕이 아닌 왕비들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중궁전이나 데뷔전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왕비와 정세를 의논하는 신하들, 그리고 그에 대해 대책도 의지도 없는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왕들의 이미지. 세종과 영정조 같은 몇몇 유능한 왕들이나 태종처럼 카리스마가 넘치는 왕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흔한 주말극에 등장하는 공처가들처럼 궁중 여인들의 치마폭을 못 벗어나 정치를 맡겨버리는 그런 인물들이 왕이었습니다. 아, 저러니 조선이 망했지 하는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개판인 나라가 어떻게 500년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지 하는 거죠. 한두 명의 유능한 왕과 신하들로 어떻게 500년 동안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또 왜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이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의 존속을 유지하려 했었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을까요? 너무 순진해서 그랬던 걸까요? 저 같으면 몇 번을 뒤집어 엎어도 엎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한편으로 정치는 구중처 왕비들이 했는데 왜 항상 책임은 왕들이 졌을까요? 조선 역사를 보면 우유부단한 못난 왕들에게 고난이 있긴 있었습니다. 국왕의 불효와 불의를 이유로 중정 반정이 있었고 명나라에 대한 사대의 불의를 핑계로 인조 반정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두 번의 호란이 있긴 했지만요. 한편으론 운이 좋았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에 오면 청의 가장 중흥기인 강희제 시대를 맞아 명의 잔존 세력 제거와 대외 영토 확장을 합니다. 이 시기 청은 명의 잔존 세력인 대만을 정복했고 내부 반란인 3번을 진압했으며 몽골을 복속시켜 왕을 바꿨고 러시아와는 전쟁을 통해 남하를 막아내고 영토를 넓혀 지금의 중국 영토를 확정합니다. 그런 강희제가 정치가 혼란한 조선을 왜 가만히 놔뒀을까요? 당시는 효종, 현종, 숙종 때였는데 말이죠. 효종 때는 북벌론이 한창인 시기였죠. 효종은 당시 북벌론을 주장하며 군사력을 키우던 왕으로 청에게는 눈에 가시였을 텐데 말이죠.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저희 집안 조상이신 임경업 장군 처형 사건 같은 건 없었겠죠. 그리고 현종은 왕의 정통성이 문제된 예성 논쟁에 휘말려 있었고 숙종은 희빈 장씨 문제로 집권 내내 신하들에게 까이던 왕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들이 사실이라면 청나라 입장에선 더없이 좋은 기회로 그냥 밀어버리고 직할속국으로 만들어버리기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어째서 청나라 최고의 명군으로 평가받는 강희제는 척박한 초원 아니면 사막과 시베리아 같은 험지는 정복했으면서 왕비들의 안방 정치에도 쉽게 휘둘리는 우유부단한 왕들이 다스리는 비옥한 조선 땅을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것도 흉년을 핑계로 조공을 그만두라 하면서까지요. 그냥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참 의문입니다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야기가 길어지니 이 문제는 해당 역사 때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편으로 만일 조선 왕조를 500년간 유지한 왕들의 우유부단한 무능함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극 드라마 작가들은 대체 어디서 이런 혼미한 정치 구도를 가져왔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 드라마 속 구도의 사례가 의외로 가까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비인 명성황후, 즉 민비였습니다. 명성황후는 흔히 조선 역사 최고의 악평을 받는 왕비죠. 오죽하면 사후전후 명성황후보다는 국왕의 정실 부인인 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식으로 격화된 표현인 민비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한 인물입니다. 교과 과정을 통해 배워온 그녀의 행적을 보면 그럴만도 한 게 한미한 집안 출신임에도 16세 나이로 중전이 되자마자 족친 정치를 구사하며 시아버지와 권력 다툼을 일삼아 자강에 매진하기도 모자란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했습니다. 또한 무능하고 우유부단했던 고종을 대신해 척신들을 이용해 외세도 구분 없이 끌어들이다가 나라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서 결국은 일본 세력의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야말로 사국 드라마 속 왕비들 안방 정치 구도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과서를 떠나 인터넷 백과사전이나 인물사전만 보더라도 당시 모든 정책들에는 명성황후는 이나 민비는 민비의 란 말이 꼭 붙습니다. 이모군란의 빌런인 민경호에 대해서는 민비의 친정 오라버니 러시아를 끌어들였을 땐 민비의 민시척족 수장 민영환 이런 식이죠. 그런데 한 가지 참 희한한 건 그 명성황후가 다른 나라는 다 끌어들였는데 일본만 콕 집어 제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명성황후는 일본 낭인들 손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저는 학창시절부터 약간 엉뚱한 집요함이 있었는데 뭔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뒤로 넘어가질 못하는 희한하고 괴팍한 성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혹 학창시절 주변에 보면 이런 애들이 꼭 있는데 책은 지고 있는데 맨날 같은 페이지만 보고 있는 그런 좀 흔하면서도 멍청한 그저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런 애들은 대체로 책은 지고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혼자 머릿속으로 별별 상상을 다 하곤 합니다. 그때 제가 하던 상상놀이 중 하나가 바로 빌런 지우기인데요. 원인 제공자를 하나 지어보면 의외로 재밌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사소설을 볼 때 거의 그렇습니다. 가상의 주인공을 지어보면 역사가 바뀌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력으로 명성황후를 역사에서 지어봤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존 인물이니 당연히 역사에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고종의 고뇌가 보였죠. 우리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를 간택한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명성황후는 남자 형제들이 없는 집안의 외동으로 외척 걱정할 거 없이 한미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교과서의 명성황후의 간택 이유에 대해 한미했다는 설명과 달리 갑자기 수많은 민씨들이 명성황후의 척족으로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전 이 상황 모순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지어보니 재미있는 사실들이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민씨들을 대거 등용한 인물은 바로 홍선대원군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연히 세도정치 종식을 위해 안동 김씨들을 배척한 흥선대원군이 왜, 뭐 때문에 민씨들을 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흥선대원군의 부인이 바로 영민씨이고 흥선대원군의 어머니 군부인도 영민씨였습니다. 명성황후와 상관없이 흥선대원군 본인의 처가와 외가가 모두 영민씨였던 거죠.
오죽했으면 흥선대원군의 부인은 고종의 친모로서 고종 즉위와 함께 영부 대부인이란 존호를 받았겠습니까? 한마디로 고종의 외가와 외외가 모두 영민씨였던 겁니다. 그러니 명성황후를 지어도 역사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죠. 고종의 친모인 영부 대부인에게는 친동생들이 있었는데 바로 민승호, 민겸호, 민태호였죠. 이들은 고종의 즉위와 동시에 즉시 등용이 되는데 모두 흥선대원군의 처남들이자 고종의 외숙부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명성황후는 고종 즉위 3년 후인 1866년 16 나이에 당시 섭정이었던 조대비의 상간택을 뚫고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들의 등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왕비가 되기도 전에 13살 나이로 왕실의 어른이자 섭정이며 풍양조 씨의 후원자였던 조대비는 물론이고 세도 정치를 종식시킨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뛰어넘는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해 그들을 등용시킨 게 아니라면 말이죠.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다들 저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테니 아시겠지만 민승호는 대원군의 축출 후 의문의 폭살사고로 죽은 사람이고 민겸호는 그 유명한 이모군란의 빌런이죠. 그리고 민태호는 민비의 지시로 러시아를 끌어들였다는 민씨척족의 수장 민영원의 아버지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이들을 중용한 이유는 당연히 있었죠. 세도 정치를 하던 안동 김씨 척족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채워 왕권을 강화하려니 믿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배워온 것과 달리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종식한 게 아니고 자신의 처가와 외가로 세도가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단지 종친을 추가 등용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것이었죠. 이때 흥선대원군이 고종 즉위에 맞춰 등용한 인물들은 모두 고종에게는 외숙이었고 외사촌 지간이었습니다. 역시 예나 지금이나 믿을 만한 사람은 집안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의문은 왜 이런 관계가 숨겨지고 명성황후가 이들의 막후 조정자로 조선 왕조말 역사에서 최고의 빌런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제 방송의 성격을 알리는 계유의 시간이니 단순히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을 추론하는 것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조선 말의 혼란기를 거치며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런데 일본이 이 과정에서 한 일 중 최악의 일이 바로 일국의 왕비를 시해한 겁니다. 이건 세계사에서도 보기 힘든 대사건이었죠. 20년 후 1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인 사라예보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각국에서도 대서특필될 정도의 대사건이었습니다. 아직 왕조를 유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열강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으로 일본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가 강력히 비난을 가했죠. 그들은 이 국제적 비난을 피해야 했고 핑계를 누군가한테 돌려야 했습니다. 사실 모종의 계획을 짜긴 했는데 실패했고 고민 끝에 그 잘못이 시해 당사자인 본인에게 있었다는 논리를 만들게 된 거죠. 한마디로 죽을 만해서 죽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일본은 사건 후 처음 계획한 공작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이의로 인질인 고종을 협박해 명성황후의 시해 사실을 숨기고 서인으로 강등한다는 조령을 발표하게 합니다. 서인 강등 후 죽음을 발표하면 반발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의 시도였죠. 천년간 지속한 번건번주들끼리의 경쟁 속 번정치에 익숙한 일본인들에겐 그게 익숙한 그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생각지도 못한 순종의 왕세자 자리를 건 모험으로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 후 이들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데요. 친일 내각을 통해 명성황후의 시해 발표를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여론전을 통해 명성황후의 빌런화를 시도합니다. 이때 동원된 것들이 신문을 통한 유언비어 살표였습니다. 그 유언비어는 차츰 야담화되었고 결국 왕실 야담집들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계기가 되었죠.
사실 유교 국가인 조선 왕조 역사에선 왕실을 험담하는 백성은 제작은 물론이고 유통 그 자체가 죽을 죄였지만 확실한 뒷배가 있으니 무서울 게 없었겠죠. 왕실 야담은 전 세계 공통 현상으로 백성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긴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세계의 비난을 희석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됐던 듯은 한데 국내에선 몇몇 친일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백성들에겐 큰 효과는 없었던 듯합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고종의 야간파천 후 친일 정권이던 김홍집 내각이 무너질 때 김홍집이 등청 중 성남 민중에게 맞아 죽은 걸 보면 말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장 40년에 달하는 조선 식민지 지배 시절이 있었죠. 이들은 당연히 조선 지배의 당위성이 필요했고 그 당위성을 조선 왕조, 즉 특히 조선의 마지막 왕권인 고종시대의 빌런화로 차지를 했을 겁니다. 이에 더해 자신들 최악의 수인 일국 왕비의 시에도 묻어야 했기에 자업자득이란 논리를 구축합니다. 여전히 유교적 충의가 강한 국민들의 반일 감정도 희석시키고 식민 지배의 당위성도 살리려면 국왕도 무시하며 척신 정치를 구사해 왕조의 파국을 몰고 온 핵심으로 명성황후의 빌런 이미지가 필요했던 거죠. 한 사람의 명예살인을 통해 식민 지배로 이익을 얻은 모두가 회피한 논리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때 동원된 게 앞서 시도했던 것들의 결과물인 신문을 통한 유언비어와 그 결과물인 야담집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후 우리 교과서의 근세사 사료의 근간으로도 쓰입니다. 모작도 시간이 지나면 문화재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일은 지금도 언론의 시사창을 보면 흔한 일이죠. 당연히 이런 시도는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우리 조상님들은 전통적 교육 방법을 고수하며 학교 등교 거부로 맞섰지만 그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일본이 통제하기 어려운 선교사 학교보다 일제식 보통 학교가 훨씬 많았으니까요. 거기다 일제 때는 일제식 교육에 충실한 사람들만 중용을 했죠. 이건 올해 90이신 저희 아버지 이승원이니까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근세사의 근간으로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야담이 정론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해방 후 우리가 다 아는 역사로 이승만 정권이 한 일이 정적인 민족주의자들의 제거와 친일 부역자들의 중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민주화 정권도 서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전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전쟁의 피해를 일본과의 무역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희석시켜야 했고 한편으론 오늘날 우리 교과 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일제 때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승만 덕에 선점한 자리를 이용하여 교육과정의 점수를 통해 애초에 의심의 싹을 잘라낼 수 있었고 학점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교과과정에 충실한 사람들로 견고한 학맥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학계의 거대 기득권층을 형성해서 공고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는 바뀌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결과 지금도 3.1절 같은 국경일에 즈음하면 나오는 건국절 논란이나 3.1 만세 시위를 새마을운동이나 지잡기 운동 같이 단순한 캠페인처럼 격화시켜서 3.1 운동이라 부르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독립전쟁, 독립무장투쟁이라 부르는 것도 우리는 무브먼트라고 하며 독립운동이라 할 정도이니 말 다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로 유명한 프랑스 합리론의 대표자이며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인간은 경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닥쳤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받은 감정적 충격이나 상처로 종종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 충격이나 상처는 경험적 감정과 편견, 고정관념 등 모두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후천적 가치 판단을 말합니다.
그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믿는 바, 믿어왔던 것들의 진실성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데카르트 철학의 총화인 데카르트 회의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심의 방법은 절대적인 진실을 찾기 위한 방법인데요. 정확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험일 수도 있지만 어떤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후천적으로 각인됐을 수도 있는 자신의 모든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게 이 회의론의 요지입니다. 이게 데카르트식 합리주의 철학의 요지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방송을 통해 특히 역사 분야에서 이 합리주의적 회의론을 적용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대해왔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또한 그 끝에는 몇몇 기득권층의 기득권 유지에 우리의 민족 자존감을 얼마나 희생당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방송 제작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